명절 아침 거실 식탁에는 수진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손자 준호의 앞에만 갈비를 집어놓았고 그러면서도 은희의 아이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준호는 8살이었고 은희의 딸 지민이는 10살, 아들 현우는 7살이었다. 세 아이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오직 준호에게만 향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깊은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수지는 국그릇을 들고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준호에게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우리 준호 많이 먹어야 해. 은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지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에 넣었다. 남편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집었고 그러면서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긴장을 애써 외면하는 듯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성우의 침묵이 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준호만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손에는 세뱃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은희의 아이들은 거실에 남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지민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준호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야 해. 할머니가 많이 사줄게. 저는 이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은희는 부엌으로 들어와 수진에게 말했다. 엄마는 맨날 저래. 내가 어릴 때부터 오빠만 챙겼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은희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고 그 뒷모습은 지쳐 보였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실망을 느꼈다. 저는 이 집안의 갈등이 단순한 명절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준호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겠다고 말했다. 은희의 아이들은 집에 남겨졌고 지민이는 창밖을 보며 할머니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지는 지민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모랑 놀이공원 갈까?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성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 이러시는 거 모르는 척 할 거야? 성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며느리가 이해 좀 해줘.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 애들이 상처받는 게 보이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저는 이 순간 수진의 분노와 무력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준호를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수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차를 타고 오는 중이었다. 30분 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준호를 보자마자 안아 올리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장난감 상자를 꺼내 건넸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은희네 애들은?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학원 갔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는 시어머니가 은희의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는 준호를 데리고 나갔고 수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다. 저녁이 되어 성우가 퇴근했고
수지는 그에게 오늘 일을 말했다. 성우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손자 예뻐하시는 게 뭐가 문제야?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문제는 다른 애들은 안 예뻐하신다는 거야. 은희 언니 애들은 손자가 아니야? 성우는 한숨을 쉬었고 그러면서도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저는 성우가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은희가 친정집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은희는 인사만 하고 수진이 있는 부엌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은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오빠만 챙겼어. 대학 등록금도 오빠만 전액 내주셨고 나는 학자금 대출 받았어.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오빠는 집도 사주셨는데 나는 그냥 축의금만 받았지. 그런데 이제 내 애들까지 똑같이 당하는 거야. 저는 은희의 말을 듣고 이 차별이 단순한 손자 편애가 아니라 평생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명절에도 안 올 거야. 애들 상처받는 거 더 이상 못 봐. 수지는 은희의 손을 잡았지만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저는 시어머니가 딸의 고통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가 돌아왔고 수지는 은희와 나눈 대화를 전했다. 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누나가 좀 예민한 거야. 어머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수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도가 아니면 괜찮은 거야? 결과적으로 은희 언니는 평생 상처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다. 저는 성우가 어머니를 감싸는 데만 급급하고 아내와 누나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다시 준호를 데리러 왔다. 이번에는 새 옷과 신발을 사왔고 준호는 신이 나서 할머니를 따라갔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그 모습을 지켜봤고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저는 수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희는 어릴 때부터 오빠 성우와 다르게 자랐다. 초등학교 때 성우는 태권도와 피아노를 배웠지만 은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어머니는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고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성우는 과외를 받았지만 은희는 혼자 공부했다. 저는 은희가 겪은 차별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경험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은희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반대했다. 성우는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집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았다. 은희는 결국 지방 전문대에 진학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스스로 학비를 냈다.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학 때는 공장에서 일했다. 어머니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돈은 있니? 은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용돈을 보내지 않았다. 반면 성우에게는 매달 생활비가 입금됐고 은희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저는 은희가 느꼈을 배신감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은희는 취직을 했고 몇 년 뒤 첫 결혼을 했다. 어머니는 결혼 준비금으로 500만 원을 줬지만 성우가 결혼할 때는 집을 사주고 혼수까지 준비해줬다.
은희는 그 차이를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 살았고 딸 지민이를 낳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의 외도가 발각됐고 은희는 이혼을 결정했다. 어머니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을 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어머니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다. 저는 어머니의 반응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은희는 재혼을 했다. 새 남편은 전처소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고 은희는 그 아이들과 지민이를 함께 돌봤다. 1년 뒤 아들 현우를 낳았고 은희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됐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은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오빠 성우의 아들 준호에게만 세뱃돈을 두둑이 줬고 은희의 아이들에게는 형식적인 금액만 건넸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참았다. 어느 명절 어머니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우리 준호는 할머니의 보물이야. 지민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고 은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은희가 느낀 무력감과 분노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민이는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준호 오빠만 좋아해?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은희가 자신의 상처가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걸 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했습니다. 그 뒤로 은희는 명절을 피하기 시작했다. 핑계를 대고 친정집에 가지 않았고 어머니와의 통화도 최소화했다. 성우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은희는 바빠서라고만 대답했다. 어느 날 수진이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언니, 명절에 안 오시는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에요? 은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애들 상처받는 거 더 이상 못 봐. 수진은 은희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저는 은희가 평생 쌓인 차별과 무시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성우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수진과 마주 앉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고 성우는 반찬을 집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전화하셨어. 누나가 요즘 연락도 안 받는다고. 수진은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은희 언니 애들한테 어떻게 하시는데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고 그러면서도 수진의 눈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 세대는 원래 그래. 아들 손자를 더 챙기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잖아. 수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지금 무슨 변명이 돼요? 애들이 상처받는 게 보이는데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저는 성우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성우는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이해해줘. 준호가 어머니한테는 특별한 손자야. 첫 손자니까. 수진은 팔짱을 끼며 반박했다. 은희 언니 애들은 뭐예요? 손자, 손녀 아니에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건 누나가 재혼해서 낳은 애들이잖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재혼해서 낳았으면 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우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준호를 더 많이 보니까 애착이 생긴 거지.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 거예요? 은희 언니는 당신 누나고 그 애들도 당신 조카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저는 성우가 가족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다시 집을 방문했다. 준호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게 말했다. 준호야, 할머니 왔다. 준호는 달려나와 할머니를 안았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들어올리며 웃었다. 수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 성우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과자 봉지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고 그러면서도 은희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명백한 차별이라고 느꼈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는 준호를 데리고 나갔고 수지는 성우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머님이 또 준호만 데려가셨어요. 은희 언니 애들은 묻지도 않으셨고요. 성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준호를 자주 보시니까 그런 거야. 누나네 애들은 학원도 바쁘고. 수지는 성우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시선을 피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 누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차별받고 자랐고 이제 자기 애들까지 똑같은 일 겪고 있어요.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성격을 내가 어떻게 바꿔. 수지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 한다고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한테 그런 말하면 서운해하실 거야. 나도 힘들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실망을 느꼈다. 저는 성우가 어머니의 감정만 챙기고 가족 전체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성우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수지는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저는 수진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만나자고 했다. 수진은 의아했지만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수진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권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말을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준호한테만 잘해준 거 나도 알아. 며느리가 섭섭했을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나도 이유가 있어. 준호가 내 마지막 손자일 수도 있거든. 수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은희가 재혼했잖아. 근데 그 사위가 애를 더 이상 안 낳겠대. 전처한테 낳은 애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는 이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혈통으로 따지면 준호가 마지막 손자인 거야. 은희네 애들은 물론 소중하지. 근데 현우는 이미 태어났고 지민이는 딸이잖아.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래서 준호만 챙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준호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손자니까. 수지는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은희 언니는 아세요? 어머님이 이런 생각으로 애들을 차별한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은희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하면 더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의 논리에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정당화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손자를 사랑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다른 애들을 상처 주면서까지 그래야 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며느리,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야. 내 속마음을. 수지는 가방을 들며 말했다. 어머님 속마음이 은희 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그 애들도 어머님 손주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고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세대 차이나 무지가 아니라 뿌리 깊은 가부장적 혈통 집착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성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다. 성우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지는 물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 준호가 우리 집안대를 이을 거라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다.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은희 언니한테는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시선을 피했다. 수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도 어머니 편이었던 거네요. 둘이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우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공모는 무슨. 나는 그냥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야. 수지는 성우를 보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저는 성우가 어머니와 함께 침묵으로 이 차별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는 전화를 받았고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수지는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언니, 괜찮아요? 은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근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 수지는 은희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와 체념을 느꼈다. 저는 이 가족의 갈등이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은희가 재혼을 결심한 건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혼자서 딸 지민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힘들었고 외로움도 컸다. 새 남편 민수를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였다. 민수는 성실했고 은희에게 따뜻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아들이 있었다. 첫 만남에서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전처가 양육권을 포기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민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몇 개월 동안 만났고 은희는 민수의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은희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결혼을 결정한 뒤 은희는 어머니에게 민수를 소개했다. 어머니는 민수를 만나고 나서 은희에게 따로 말했다. 애가 둘이나 있다며? 경제적으로 괜찮겠니? 은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탐탁지 않았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렀고 어머니는 축의금 500만 원을 건넸다. 은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오빠 성우가 결혼할 때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저는 어머니가 은희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후 은희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됐다. 지민이와 민수의 두 아이, 그리고 결혼 1년 뒤 태어난 아들 현우까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은 행복했다. 하지만 민수는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미안한데 아이를 더 낳는 건 힘들 것 같아.
지금도 4명 키우는 게 빠듯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은희도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내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나이도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이상 아이를 계획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애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은 없니? 은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엄마, 지금도 4명인데 더 낳으면 어떻게 키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좋을 텐데. 은희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다. 현우가 이미 아들인데 왜 또 아들을 낳으라는 걸까?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현우 말고 내가 낳은 아들 말이야. 대를 이을. 은희는 그제야 어머니의 의도를 알았다. 어머니는 은희가 더 많은 혈통을 이어주길 바랐던 것이다. 은희는 화가 났지만 참으며 말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애 안 낳을 거예요. 민수도 동의했어요. 어머니는 실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은 뒤 은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는 은희가 어머니의 기대와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어머니는 명절마다 성우의 아들 준호만 챙기기 시작했다. 은희의 아이들에게는 형식적인 관심만 보였고 특히 지민이와 민수의 전처 소생 아이들은 거의 무시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혈통을 따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어느 명절 은희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제 애들은 손주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손주지.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은 말과 달랐다. 준호에게는 장난감과 옷을 사주고 용돈을 두둑이 줬지만 은희의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에게 따졌다. 엄마, 왜 준호한테만 그러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다. 준호가 첫 손자니까 그래. 그리고 내 애들은 학원도 바쁘고. 은희는 그 변명이 거짓임을 알았다. 어머니는 준호가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겼고 은희의 아이들은 딸의 자식이거나 재혼 가정의 아이들이라 차별한 것이었다. 저는 어머니의 논리가 편견과 가부장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희는 그날 이후 명절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은희는 핑계를 대고 피했다. 성우도 설득하려 했지만 은희는 단호했다. 오빠, 나는 이제 그 집에 안 갈 거야. 우리 애들 상처받는 거 더 이상 못 봐.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누나, 어머니도 나이 드셨어. 이해 좀 해줘. 은희는 전화를 끊었다. 저는 은희가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지는 준호를 데리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준호는 최근 피로를 자주 호소했고 식욕도 떨어졌다. 수지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수진과 성우를 따로 불렀다. 준호가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고 성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설명했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온 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준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시어머니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붓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시어머니는 준호를 안고 울었고
준호는 할머니를 위로하듯 등을 토닥였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는 몇 달 만에 받은 어머니의 전화에 놀랐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야, 지민이랑 현우 요즘 잘 지내니? 은희는 의아했지만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안 될까? 할머니가 애들 보고 싶어. 은희는 당황했다.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손주들을 보고 싶다니. 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준호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희는 조카 걱정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불편했다. 저는 시어머니가 준호의 건강 문제로 불안해지자 비로소 다른 손주들에게 눈을 돌린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주말에 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지민이와 현우를 안았다. 그러나 은희는 어머니의 포옹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고 은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성우와 수진도 함께 있었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시어머니는 지민이에게 물었다. 지민아, 학교 잘 다니니?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색해 보였다. 현우는 할머니 무릎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쓰다듬었다. 은희는 이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저는 은희가 어머니의 변화를 반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은희는 수진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왜 갑자기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아?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준호 일 때문에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진짜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준호 때문에 다른 손주들한테 눈을 돌린 거지.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애들은 이미 할머니한테 상처받았는데. 저는 은희의 말에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지민이는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갑자기 우리한테 잘해줘? 은희는 대답을 찾지 못했고 그저 딸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 가족의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성우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은희 언니 애들한테 갑자기 관심 보이는 거 진심이 아니에요. 준호 일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노력하시는 거잖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노력이에요? 이제 와서 관심 보인다고 애들 상처가 없어지나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성우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의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성우는 매주 병원을 오가며 아들을 돌봤고 직장 생활과 병행하느라 지쳐갔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아꼈고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집을 방문했다. 준호를 보러 온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희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관심만 보였다.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성우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고 수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선택해요.
어머님 편을 들 거면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수지는 손을 떨며 대답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몇 년 동안 참아왔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만 챙기고 은희 언니 애들은 무시하는 거, 당신이 그걸 방관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은희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시선을 피했다. 저는 성우가 이제야 선택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집을 나갔다. 시어머니 집으로 간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성우는 소파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준호를 사랑하는 것뿐인데. 성우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준호만 챙기시는 거 누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안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었다. 나는 은희 애들도 사랑해.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어머니가 준호한테 하시는 것처럼 은희 애들한테도 해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뭘 잘못했어? 손자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성우를 보며 물었다. 어머님 만나고 오셨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은희네 애들도 똑같이 챙겨달라고. 수지는 성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요? 성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우셨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달라질 게 없네요. 성우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노력할게. 어머니를 설득할게. 하지만 수지는 성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저는 성우가 여전히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는 전화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야, 엄마가 미안해. 은희는 잠시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내가 너한테 그리고 내 애들한테 잘못했어. 이제부터 잘할게. 은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차별받으며 자랐어요. 이제 제 애들까지 똑같은 일 겪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은희는 전화를 끊었다. 저는 은희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수진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누나한테 사과하셨대. 근데 누나가 전화를 끊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평생 쌓인 상처가 사과 한 번으로 없어지나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가족이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성우는 가족 전체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수진과 시어머니 그리고 은희까지. 은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성우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주말 오후 모두가 시어머니 집 거실에 모였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가족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예요. 어머니,
누나, 그리고 수진. 다들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손주들을 다 사랑해. 준호도, 지민이도, 현우도. 근데 나도 모르게 준호한테만 더 신경 쓴 것 같아. 미안해. 은희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나는 어릴 때부터 차별받으며 자랐어요. 오빠는 뭐든지 지원받았고 나는 혼자 알아서 해야 했죠. 대학 등록금도 결혼 비용도. 이제 내 애들까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은희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아들이 중요하고 딸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들의 아들인 준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은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그럼 뭐예요? 왜 준호한테만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그랬어요? 내 애들은 뭐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님, 손자를 사랑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을 상처 주면서까지 그래야 하나요? 은희 언니 애들도 어머님 손주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는 그냥 준호가 우리 집안대를 이을 마지막 손자라서.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요. 결국 혈통이 중요한 거죠. 딸이 낳은 손주는 덜 중요하고. 성우는 은희를 말리며 말했다. 누나,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은희는 성우를 뿌리치며 말했다. 오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엄마 편만 들었잖아요. 내가 힘들어할 때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성우가 중간에서 어느 쪽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들며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집에 안 올 거예요.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내 애들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은희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은희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이미 늦었어요. 은희는 집을 나갔고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수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다. 저는 이 가족회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그날 밤 수진과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 수지는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최선이 부족했던 거예요. 진작에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성우가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은희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동생, 고마워요. 당신이 내 편 들어줘서. 근데 나는 이제 친정과 연을 끊을 거예요. 수지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석 달이 지났다. 은희는 약속대로 친정과 연락을 끊었다. 시어머니가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은희는 받지 않았다. 명절이 되어도 은희는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성우는 누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은희는 단호했다. 오빠, 나는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성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저는 성우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지는 성우와 별거를 시작했다. 준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성우는 혼자 집에 남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당분간 따로 살 거예요. 당신 아들이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저는 수진이 더 이상 이 가족 안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의 치료는 계속됐다. 성우는 매주 병원을 오갔고 시어머니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준호를 보며 위로를 받았지만 가족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지민이 누나랑 현우는 언제 와?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자를 안았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제야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은희의 집 앞에 찾아갔다. 은희는 문을 열고 오빠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뭐 하러 왔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작에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은희는 팔짱을 끼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어요. 이제 내 애들까지 똑같은 일 겪었고요.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누나, 제발 용서해줘. 나는 가족이 다시 모이길 바라.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에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저는 성우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준호를 안고 있었다. 손자는 시어머니에게 유일한 위로였지만 그 아이마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엄마가 없는 집이 싫다고 말했고 할머니 집에 오는 것도 꺼렸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저는 시어머니가 혈통과 편애에 집착하다가 가족 전체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지는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을 고민했다. 성우는 매일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수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은희는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더 이상 찾지 않았고 은희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졌고 다시 모일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성우는 중간에서 어느 쪽도 지키지 못한 채 혼자 남았다. 어머니는 손자를 잃었고 딸은 떠났으며 아내도 돌아서고 있었다. 성우는 빈집에 앉아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저는 이 가족이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편애와 차별 그리고 침묵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무너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